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떻게 성공했나? 평범한 창업가 200인이 따라간 비범한 성공 경로. 가이라즈 지음 이경남 옮김,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말. 평소와 다름없던 2018년 어느 여름 월요일 아침이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우리 집 주방에서 두 아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데 아내 해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매일 달리는 조깅 코스를 거쳐 돌아온 그녀는 귀에서 이어폰을 뽑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런 이야기라면, 아니, 미리 기뜸이라도 좀 해주지. 조깅을 하면서 How I Built This의 최근 에피소드를 들은 모양이었다. 이는 내가 2016년 9월에 만들어 지금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비즈니스 팟캐스트다. 그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은 스테이시 브라운과 그녀의 회사 치킨 샐러드 측에 얽힌 것이었다. 나는 그 에피소드가 그날 방송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보통 몇 달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이시 브라운은 인터뷰하면서 내 감정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었는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으로 그날의 에피소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에피소드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스테이시는 엘라베마 5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킨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그녀와 새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간 뒤 당장 생계를 꾸려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그 나이가 6살도 안 됐을 때였다. 한 달에 $500만 벌면 입에 풀칠을 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치킨 샐러드를 집질이 돌며 팔았다. 의외로 수입이 괜찮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스테이시는 친척의 친구인 케빈 브라운에게 도움을 청했다. 비즈니스 쪽 사정에 밝은 케빈은 포기하지 말라며 그녀를 격려했고 오히려 사업을 키워서 정식으로 식당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소를 소개해 주었다. 75제곱미터 정도의 허름한 공간이었는데 월세가 $800였다. 그녀는 케빈이 시키는 대로 했다. 케빈은 조언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그녀와 장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장사 첫날 두 사람이 만든 치킨 샐러드는 오후 2시에 동이 났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리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했다. 사업 파트너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 둘은 꾸준히 치킨 샐러드 측을 키워나갔고 수익으로 5번에만 점포 2곳을 더 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은 없었다. 그렇게 자력으로만 4, 5년을 버티던 그들은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윤다운 이윤을 창출하여 현금을 만지려면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찾은 파트너와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둘은 너무 어수룩했다. 파트너의 설득에 넘어가 지분의 51%를 팔았는데 몇 달 뒤 파트너가 스테이시와 케빈을 해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치킨 샐러드 측의 진로를 두고 양측의 비전이 엇갈렸던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힘들게 일궈낸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사업체를 매수하기로 협상했지만 파트너들은 초기 투자액의 3배를 요구했다. $130만. 그것도 30일 이내에 내놓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스테이시와 케빈은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게 $130만 거금이 있을 리 없었다. 결국 돈을 장만하기 위해 엘레베마 곳곳을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통사정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30일이 되던 마지막 날
거짓말처럼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로스 호민프루드먼트를 세워 큰돈을 번 언론 맥코터라는 주택 개량 사업자였다. 그는 5번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금액을 수표로 써주겠다고 했다. 스테이시와 케빈에게 믿음이 가고 무엇보다 본인이 치킨 샐러드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의 투자 덕분에 스테이시와 케빈은 회사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모델로 사업을 전환했다. 치킨 샐러드 칙 체인은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그들은 남부 전역으로 점포를 확대했고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술술 풀렸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팽창하던 중 케빈이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가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즉시 무자비한 화학요법과 12호법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일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잘 풀리지 않았다. 다만 불행도 그들을 멈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치킨 샐러드 칙을 키워가는 동시에 치킨 샐러드 칙 재단을 설립해 대장암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케빈은 연구기금 마련을 위해 5번 대학교의 헤어 스타디움을 빌려서 당시 컨트리 뮤직의 최고 스타였던 케니 체스니를 초청해 대규모 자선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지만 치킨 샐러드만을 전문으로 내건 식당도 애초에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케빈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이라고 안 될 게 뭐 있겠는가? 실제로도 그랬다. 그들은 케니 체스니를 초청하는 데 성공했고 5만 장의 티켓이 팔렸다. 그리고 4월의 그날 밤 조던 헤어 스타디움은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관중 속에 케빈은 없었다. 적어도 그의 몸은 말이다.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5년 11월 21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으니까. 스테이시의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까지 떨어진 10년의 세월 뒤엔 닥친 상실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스테이시는 참고 견뎠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케빈이 자신과 사업에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말, 그들의 노력은 보상받았다. 치킨 샐러드 칙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레스토랑 브랜드 중 하나로 INC 5000에 당당히 입성한 것이다. 현재 샐러드 칙의 기업 가치는 1억 달러를 웃돈다. 파란만장하면서도 감동적인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사업 스토리의 전형이다. 아울러 고전적인 영웅의 스토리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나 성경 혹은 영화 스타워즈만 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영웅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영웅의 여정은 작가이자 철학자인 조지 스캔벨이 제시한 개념인데 위대한 서사시들은 대부분 정해진 서사 구조를 따른다. 영웅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심연에 빠진다. 그러나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후 결국 역경을 딛고 그토록 찾던 것을 손에 들고 화려하게 개선한다. 이렇게 말하면 영웅의 여정을 지나치게 단순한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고전은 기본적으로 이 골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위대한 사업 스토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스테이시 브라운도 그들 중 하나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2008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업에서 니먼 저널리즘 펠로로 한 해를 보내던 중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례 연구 방법론을 접했고 스토리를 통해 사업을 배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례 연구 곳곳에서 숨겨진 고전적 영웅의 여정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모험을 결심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 사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정이 대단히 흥미로웠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는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겼다. 당시 내가 보기에 사업이란 밤늦은 시간에 홈쇼핑 TV에서 싸구려 소비재를 사라고 꼬드기는 장사치들의 영역일 뿐이었다. 물론 우리 세대에서 일론 머스크나 레리 페이지 같은 인물이 나오긴 했지만 내 코호트는 대부분 반기업, 반상업적인 정서가 강했다. 아마도 1992년도 롤링스톤이 표지에서 커트 코베인 아마 1992년도 롤링스톤지 표지에서 커트 코베인이 입고 있던 셔츠에 적힌 유명한 문구가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기업 잡지는 여전히 밥맛이야.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사업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특히 부모님이 진주 수입 사업을 벌이면서 겪은 우여곡절과 그 사업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봤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사업이라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생생한 장면은 저녁 늦게까지 두 분이 식탁에 앉아 진이 빠지도록 고객 명부를 뒤지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사달라고 통사정하던 것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당할 때도 많았다. 그 모든 것이 나와 남동생과 두 누나의 편안한 삶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며 견뎌내야 했던 일들을 지켜보면서 작업은커녕 온종일 돈벌궁리를 하는 것만큼 못할 노릇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자가 된 것이나 라디오 방송국으로 옮긴 것, 또 나중에 NPR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팟캐스트를 5개나 만들고 공동 제작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한 달에 1,900만 명이 넘는 청취자를 확보하게 이르렀다.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제대로 하려는 요량으로 제작사까지 차리게 되었다. 진짜 회사를 말이다.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업은 규모든 작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나도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정이다. 비록 내 아이디어나 그것을 실행하는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을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어렴풋하게 갖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전까지는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종류의 걱정들,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두려움, 가면 증후군, 심지어 우울증 같은 것들과 씨름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내 쇼를 만들기 위해 수백 명에 이르는 창업가나 CEO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나는 그들도 대부분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해 그들도 인간이었다. 그들 역시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무서워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 어떨 때는 스스로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결코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클라트 켄트들이다. 그들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라면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망토를 걸쳤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렇게 도약했다. 그게 전부다. How I Built This는 내게 있어 첫 도약은 아니지만 가장 큰 도약이었고 만드는데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도약이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실에서 언뜻 머리를 스쳤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 문군이 달구어진 아이디어다. 한때 종군 기자로 뛰면서 나는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가 바로 여행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업에 얽힌 스토리에는 대부분 영웅의 여정이라는 요소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사업 환경에는 이런 여정과 관련이 있는 족속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으로 눈치챘다. How I Built This라는 아이디어도 그런 과정을 거쳐 진화했다. 이슈의 탄생도 그렇지만 당신이 이 책을 읽게 될 많은 아이디어는 대폭발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다. 불씨가 죽지 않고 조금씩, 때로는 아주 천천히 열기를 더해가던 중 그 아이디어의 생명을 불어넣게 될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 문득 깨닫게 된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 더 이상 아구기에만 갇혀있던 불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이디어는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아이디어다. 라라 메리켄과 게리 에릭슨, 피터 라알이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에너지바를 만들려고 했을 때처럼. 그것은 욕구다. 정말 가능한지 직접 달려들어 승부를 내고 싶은 욕구 말이다. 앤지 바스티언과 댄 바스티언이 플로리다에서 미네소타로 돌아와 1만 달러짜리 캐틀콘 스타터 장비를 구입하여 앤지스붐 치카팝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기회다. 기술과 경험을 발판으로 삼은 기회 말이다. 랜디 해트릭의 TRX처럼. 해트릭은 네이비실 중대장으로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동안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운동기구를 조립해 만들었다. 그런데 그 운동기구가 그의 동료 부대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엔 그의 친구들, 또 그 다음엔 피트니스 마니아들을 거쳐 슈퍼볼에서 우승한 유명 쿼터백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아니면 그것은 전환점이다. 운 좋게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스튜어트 버터필드 팀이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게임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사내 메시징 시스템이 게임보다 더 전망이 좋은 사업이 된 것처럼 결국 그 게임 프로젝트는 폐기되고 그 메시징 시스템은 슬랙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은 타고난 기업가도 아니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지만 부족한 경험에 반비례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 세상을 더 살기 좋게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크기와 야심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하게 큰 몽상가들을 위한 것이다. 이상주의자이지만 아직 내세울 만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 정정긍긍하는 사람들. 성공이 찾아와주면 감지덕지 받아들이겠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로 지금의 직원들을 이끌고 고객과 더불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을 실망시키기 싫어 이젠 정말 제대로 된 성공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 스테이시 브라운과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을 돕고자 책을 썼다. 이 책은 식품 산업에서부터 소비재 산업, 첨단 기술 세계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두며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수백 명의 기업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나온 산물이다. 내가 창업가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종합한 결과물을 따라가다 보면 사업을 시작하라는 부름에 응해 여정을 떠난 업계의 영웅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성장 단계에서 치렀던 실험과 실현을 거쳐 결국엔 우리가 지금 아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 목적은 기업가 정신의 커튼을 걷어내고 기업의 성공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를 열어 무언가를 일으킬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을 분석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디어든 변화를 위한 운동이든 말이다. 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장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부터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엮어가는 과정, 자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공동 설립자를 찾기까지의 과정, 대표 제품을 선정하는 것부터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과정,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살아남는 것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우고 확장하며
자신들이 누구이고 세상 위에 할 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등 사업을 이끌어가는 동안 모든 창업가가 마주하게 되는 불연속적인 순간들을 탐구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당신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 보려는 사람도 있고 규모를 늘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회사 내부에 따로 뭔가를 구축해 놓으려는 일개 직원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이 책은 양자태그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당신이 책장을 넘기다가 가능성을 엿보고 안도감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 담긴 스토리들이 하나같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기업가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책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은 아이디어를 추구할 용기는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업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이미 저질러진 적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겪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모두 나와 있으며 그런 실수를 직접 겪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마도 모든 기업가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재기 넘치는 혁신가와 창업가와 이상주의자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으켰는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살펴보자.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는 당신의 사업체를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란 영웅의 여정을 써보자. 가이 라즈 1부 부름 기업가 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가 정신은 인간의 본능에 위배된다. 우리는 안정을 희구하고 무리한 위험을 두려워하며 괜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대세를 따르려 한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 밖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주변에 적응함으로써 우리보다 먼저 적응해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 우리 주변에는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은 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본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무언가를 건설하게 만든 본능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탐험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탐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21세기의 개척자는 더는 물리적인 탐험가가 아니다. 그들은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탐험가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업가. 기업가는 이 진보의 최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곳을 홀몸으로 지낼 때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을 그곳까지 떠민 것은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겠다는 일념이다. 그들은 그들이 찾은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라는 무언가 새롭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부름을 듣는다. 그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종류의 탐험에 박차를 가하되 전혀 다른 궤도에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가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만들어진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기업가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작 그 부름을 들었을 수도 있다. 당신이 부쩍 흥미를 느꼈던 아이디어의 부름,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의 부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의 부름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이제 뒤따르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루비콘강을 건너
정말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디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련의 사항들이다. 1장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라.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사업을 시작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 어떤 사람은 진부한 것을 새롭게 고쳐보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전체 산업을 통째로 재창조하려고 한다. 기업가로 가는 여정에는 말 그대로 수십 개의 진입로가 있다. 하지만 어떤 길을 택하든 어떤 시점에 이르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무언가 특별한 것, 보다 구체적이고 독특하고 새로운 것, 삶을 더 낫고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 말이다.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세상에 널린 게 아이디어다. 아니 적어도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다. 아이디어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문제는 실행이야.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찾기도 어렵거니와 바로 실행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번 찾으면 외면하기도 무척 힘들다. 좋은 아이디어가 두려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코 찾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언젠가 찾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를 봐야 하는가? 보이기는 할까? 천사들이 귀에 대고 노래를 해주거나 머리 위로 전깃불이 번쩍하면서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이른 시기에 이런 번뜩이는 순간을 맞기도 한다. 아이디어는 그런 사람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 그들을 결국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해서라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다.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를 찾아야 하는가? 두 질문에 대한 대답 모두 그렇다이다. 셰프이자 요식업을 하는 호세 안드레스는 열심히 찾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내게 말했다. 1990년대 초에 그는 워싱턴 DC에 그의 첫 번째 레스토랑 컨셉인 스몰 플레이트 레스토랑 할레오를 열어 이 지역 요식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 후 전국에 비슷한 유형의 레스토랑이 1000개 정도 생겼다. 어쩌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계속 찾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리사 프라이스의 뷰티 브랜드 캐롤스 도터는 그녀가 찾아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캐롤스 도터는 결국 메이크업과 퍼스널 케어의 거인 로레알이 2014년에 8자리 숫자 중후반의 가격을 주고 인수했다. 앞으로 평생 할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리사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뉴욕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나 10년째 보수도 시원치 않은 사무직을 전전하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엔 UN, 그 다음에는 헬스장에서 일했다. 중간에 가수가 되겠다고 잠깐 도전했다가 마음만 크게 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사람과 브루클린의 방 한 칸짜리 공동주택에 살던 리사는 1980년대 후반 친구를 통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코스비쇼의 보조작가 자리였다. 물론 이는 코스비쇼가 쇼의 타이틀과 같은 이름의 스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드라마로 변질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빌 코스비는 그가 이룩한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코스비쇼는 당시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트콤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TV쇼 중에 가장 중요한 쇼일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그 쇼는 나와 내 친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리사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그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는 현장을 본다는 것은 특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본 리딩을 하던 첫날 아침, 헉스터블 주방에 서서 출연 배우들이 대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순간만큼은 어디론가 둥둥 떠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리사가 그 일을 계속했다면 이후 몇 년 동안 스크립터 감독, 제작 코디네이터, 프로듀서 등 TV 프로그램 제작 업무도 얼마든지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뮤지션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나는 프린스의 열혈 팬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왜 그에게서 늘 좋은 향기가 났는지 알 수 있죠. 그의 옷장에는 온갖 종류의 향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부츠에까지 샤넬 넘버 5를 뿌렸다니까요. 그녀는 말했다. 리사는 향기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선 늘 향내가 났다. 그렇다고 향기에 끌리는 그녀의 취향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의 안목을 크게 넘어선 적은 없었다. 그런 리사에게 프린스는 향기가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향기는 일종의 창의적 표현이었다. 향기는 예술이었다. 이런저런 향수를 혼합하여 독특한 향수를 창조한다는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리사는 프린스와 공유한 관심사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게 된 순간도 회고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리사는 톱노트, 하트노트, 베이스노트, 다양한 종류의 향과 그것들의 조합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향수를 바르는 기술도 배웠다.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려면 층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내게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지만 나보다 앞서 수천 명에게 그런 설명을 했을 게 분명했다. 향수로 씻고 향수로 보습하고 향수를 뿌리죠. 리사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고른 향수를 로션과 섞어가며 향내나는 보습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화학적 관심에서 성분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모든 것이 따로 놀았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브루클린 파크슬로우 인근에 있는 뉴에이지 서점에 들렸던 그녀는 우연히 에센셜 오일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마사지 오일, 헤어 오일, 크림, 방향제, 식물성 유지 등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전부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생각했죠. 굉장한데? 이것만 있으면 내 로션을 만들 수 있겠어. 라고요. 리사는 그렇게 회상했다. 레시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파라핀이나 라놀린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그런 건 별로 내키지 않더군요. 난 밀랍을 사용하고 싶었고 코코아 버터를 찾았죠. 그래서 책에 있는 레시피에는 골격만 빌리고 그것을 토대로 나만의 조합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묽거나 너무 걸쭉하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퍼석할 경우엔 다시 돌아가서 조합을 바꾸고 레시피를 수정했어요. 1990년대 초 리사는 자신의 공식들을 완전히 숙지할 정도가 되었다. 로션과 보디버터는 원하는 대로 찰떡같이 결합됐다. 실제로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로션들이었다. 리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나뿐 아니라 누구나 이 첫 번째 로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캐롤 스토더 제국의 시작이리라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몇 해 동안 리사는 몇 가지 창작품을 완성했지만 그 어느 것도 대중들이 소비할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팔려고 만든 상품이 아니라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향수로 만든 로션이었다. 그녀의 건조한 피부를 보습하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코코아 버터와 알로에 베라 같은 성분을 만든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취미였고 재미로 한 일이었다. 리사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리란 생각까진 미처 하지 못했다. 그저 자기의 가려운 곳만 긁으면 되는 일이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 본인 취향에 맞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이런 것으로 무언가 다른 일을 벌이거나 다른 생활로 빠질 패스트트랙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 리사는 자신의 직업에도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황홀했어요. 아주 좋았죠. 내가 하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끝나기만 간절하게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 드디어 일에서 벗어났어. 이제 느긋하게 그냥 쉴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인지 집에 있을 때는 무언가를 만들 궁리부터 했어요. 틈날 때마다 자신의 창의적 한계를 밀어붙이고 실험하면서 얻은 순수한 기쁨은 코스비쇼가 종영하던 1992년까지 내내 리사를 지탱해 주던 힘이었다. 그녀는 그 다음에 프리랜서 제작 조수로 지내면서 뉴욕의 TV 산업이 한가해지고 일감이 떨어지던 그의 여름까지 이 프로 저 프로로 옮겨 다녔다. 그쯤 교회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 그녀가 만든 로션과 크림을 팔아보라고 권한 사람은 어머니 캐롤이었다. 때는 1993년 5월이었다. 리사는 일감이 없는 여름에 돈을 좀 벌어서 살림에 보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의 제안에 내가 그랬죠. 정말? 엄마는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살 거라고 생각해? 지금이야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때 리사의 걱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저 자신이 쓰려고 만든 것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쓸 제품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겠는가? 적어도 사업 아이디어로는 그랬다. 이렇듯 적어도 창업 스토리에 관한 한 리사 프라이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리사는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매달렸고 노력한 만큼 나름대로 개인적인 보상을 받았기에 그것을 팔거나 그것으로 사업을 벌일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제안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